이번 시간 챕터 3 추정 가설 검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이론 1권은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고 또 제 수업도 들어보셨고 그래서 문제풀이 함께 하시는 거 맞죠?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댓글 남기면서 정말 마음에 있는 말씀들도 조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기 위하여 단순 임의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자 할 때, 단순 임의 추출법이란 말 그대로 랜덤하게 샘플링 하는 거예요. 즉 모집단이 있을 때 뽑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게 뽑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뽑았다, 랜덤하게 추출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1번 복원 추출을 하느냐, 2번 비복원 추출을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복원 추출은 뭐예요? 내가 뽑았다가 다시 넣는 거죠. 넣으니까 X1과 X2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복원 추출은 뭐냐? 내가 넣은 거를 뽑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가 없다. 이럴 때 그 N0개와 N개들 사이에서 뭔가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기에 그들의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 1번부터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의 직관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원 추출을 한 경우랑 비복원 추출을 한 경우 사실 어떤 게 더 우리에게 표본을 추출했는데 이게 더 뭐라고 할까요? 우리 표본을 뽑는 이유가 왜 그래요? 모집단에 대해서 내가 평균을 알고 싶다. 그런데 평균을 알지 못하니까 표본을 뽑아서 표본으로부터 평균을 계산해서 이 계산한 평균이 뮤인가 하고 좀 이렇게 추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목평균을 추정한다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복원을 해. 그러면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나온 게 또 나오고. 근데 비복원을 해. 그러면 빼고 보고 다시 빼고 보고 빼고 보고. 어때요? 느낌상 어떠죠? 예. 비복원이 모평균을 추정하기에는 훨씬 뭔가 대표성이 있어 보이죠. 그거예요. 따라서 복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비복원이 더 대표성이 있으니까 뽑을 때마다 다른 게 나오니까 분명히 '어 다르네? 이거구나. 이거네? 이거네.' 할 수 있는데 복원은 내가 뽑았던 게 또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같은 게 자꾸 나오면 여러분들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뽑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은 1 번입니다. 복원, 비복원에 대한 with replacement랑 without replacement라는 단어도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복원 추출은 뽑은 거를 다시 모집단에 넣으니까 저건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고 비복원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중복은 당연히 없고요. 정보가 더 많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표성 그다음에 뭐 또 원하는 뭔가 정보가 그래도 바로바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같은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하려면 복원을 조금 더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복원 추출일 때 비복원보다 조금 더 많은 표본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 번입니다. 우리 추정량 어떤 게 추정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모집단의 뮤를 추정하고 싶어요. X바.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고 싶어요. S제곱. 당연히 시그마를 추정하고 싶어요. S. P를 추정하고 싶어요. P 햇. 이러한 값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모두 왼쪽의 모수의 추정량이죠. 그런데 이들의 내용 이만큼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 그 절차가 뭐예요? 불효일충. 불효일충. 불효. 효를 다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추정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효자는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일심으로 충성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끝까지 모집단을 열심히 추정하거라." 네 이렇게 됩니다. 불효일충. 저도 불효자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효자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려갑시다. 그래서 불편성, 효율성은 안 보이네요. 그다음에 일치성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뒤쪽으로도 계속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우선 불효일충의 불편성이 뭐냐? 이게 바로 불편성이에요. 너 추정량이 기대값, 추정량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다 추정량이고요. 이걸 우리가 추정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거는 다 모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타라고 써요. 그럴 때 추정량을 한 기대값이 모수와 같다. 요게 불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량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뽑을 건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모집단에서 n 개를 뽑아서 그래서 x1, xn 그래서 표본을 하나 만든 다음에 x바를 계산하면 사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x바들은 모두 다르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르지만 이 값들을 하나로 모아 보면 참으로 신기하게 그들의 평균이 x바의 평균이 뮤더라. 이제 이런 해석들. 그래서 하나하나는 부족하지만 그들의 평균은 뮤야. 뭐 이런 해석이 불편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챕터 2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하셨고요. 이때 x바를 표본 분포다. 이 표본 분포가 전제해야 지금의 추정도 하고 검정도 하니까 다시 안 할게요. 그럴 때 그 x바의 또는 세타햇의 평균이 기대값이 세타예요. 이게 불편성이에요. 그런데 표본 평균은 x바는 항상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 맞지요. 그래서 불효일충 할 때 x바 s제곱 sp 햇. 이때 요 s제곱 요것만 따로 띄워 주세요. s제곱은 뭐는 아니에요? 불편 추정량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니고요. 그냥 추정량이에요. 네,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인 건 맞는데 S가 시그마의 불편 추정량인 건 아니에요. 루트를 씌워서 그런 추정량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수정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대신 추정량은 맞다. 그 다음에 일치성 있습니다. 일치성에 대한 내용이 두 개네. 1번 추정량의 분산이 다른 추정량의 분산보다 작다. 이게 세타 1 햇과 세타 2 햇의 분산을 내가 계산해 봤더니 작은 거, 작은 쪽이 좋아요. 이게 바로 효율성, 유효성이죠. 효율성, 유효성, 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땡. 그다음에 그럼 일치성은 뭐예요? 그랬더니 표본 평균은 일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본이 커질 때 모평균의 오차가 작아질 확률이 있다. 우리 x1분의 xn을 더한 다음에 n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n이 점점 커져요. n이 더 커져서 더 많이 모았어요. 더 커져서 더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그들과 뮤와의 차이는 굉장히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느낌상 그럴 것 같지요. 이렇게 해서 일치성, 불편성, 그다음에 효율성 봤는데 아래 효율성 정의 들어가네요. 유효성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자료에 흩어진 분산이 작은 것이 더 좋다. 이때 흩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현재 저는 여기에 세타가 있는데 세타 햇 1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타 2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보들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세타가 너무 왼쪽에 가 있는데 그러면 세타를 조금 이쪽에 그러면 세타 2가 세타를 충분히 더 잘 추정하기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분산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표집 오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은 표집 오차와 관계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3 번에서 말씀을 더 연장할게요. 점 추정에 관한 내용인데 좋은 추정량의 성질 중 불편성, 일치성, 효율성, 충분성, 불효일충. 그중에 불편성의 정의 잘 들어 있지요. 이번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n이 클수록 그 결과는 모수에 일치한다 라는 게 0에 가깝다라는 거죠. 다를 확률이 거의 없다. 일치성 아주 좋아요. 표본에 대한 추정치 중에서 중위수는 평균보다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 효율성 있는 추정치가 된다. 참고로 중위수랑 평균 모두 좋은 대표성인데 우리가 여전히 평균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위수가 좋다라는 말 자체도 아니지만 그 반대로 평균이 중위수보다 좋은 이유라고 얘기했을 때 많이 쓰는 게 마지막 충분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효율성과 관계가 된 글도 아니고. 마지막 4번 추정량의 값이 주어졌을 때 조건부 분포가 모수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건 충분성이다. 사실 충분성의 정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이 정의는 수리 통계 쪽에서 쓰는 정의입니다. 보통의 충분성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포함한 추정량이 좋은 거야. 예를 들어 3번을 이렇게 바꾸면 평균이 중위수보다 좋은 이유는 충분성 때문이야. 왜? 평균은 모든 값들을 다 더해서 그 값이 있지만 중위수는 50% 위치에 있는 값만 있잖아.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해서 충분성에 대한 정보가 되는데 그 또 다른 해석이 조건부 분포가 모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조건부 분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통계를 공부하다 보면 조건부 분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분포는 어떤 거냐면 뭐 정보가 1, 2, 3, 그 다음에 A, B, C 뭐 이렇게 서로 의견을 준 두 집단이 있다. 그럼 이 중에서 나 2에 대한 조건 분포만 좀 보고 싶어. 요렇게 할 때 이때 X가 2인 조건부 분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건부 분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건부 분포가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내용으로 가지 모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는 각각의 자료들이 다 필요적절하게 뭔가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따라서 글쎄요. 4번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진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번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좋을까 하는데 여튼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건부 분포가 모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충분성에 들어가니까 조금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성은 이미 말했죠. 어떠한 두 불편 추정량이 있다면 그럼 불편 추정량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그들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가 작은 것이 효율적이에요. 모수에 가까워요 란 뜻이에요. 그래서 효율성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추정과 관련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편차 계산할 때 n-로 나누고 n으로 나누는 거 왜 그렇죠? 그래요. 이제는 할 말이 생겼어요. n-로 나누는 게 바로 시그마 제곱의 뭐기 때문에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입니다. 시그마 제곱의 즉 모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t는요 불편 추정량이 아니에요. 얘를 뭐라 본다? 편향 추정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 편향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들여봤더니 편의가 있다, 편향이 있다. 이거의 반대가 돼서 불편의가 있다, 불편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불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 단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unbiasedness인데요. S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S제곱에 n으로 나눈 거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 많이 나눈 격이니까 좀 작아져요. 이렇게
조금 작아져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편의가 있는 거죠. 편의라는 건 원래 값인 모수와 그 모수로부터 얻어지는 뭐 평균 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편의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세타와 이 세타 햇의 차이를 편의라고 얘기하는데, 편의가 있으면 좋은 건 아니죠. 지금과 같이 n-1로 나누는 이유는 불편성 때문이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 3개를 추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뭔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x1, x2, x3 이렇게 3개를 뽑아서 나는 이 정보로부터 평균을 계산할 거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래서 이 값이 아마 뮤를 잘 추정할 거야 라고 막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가운데 게 제일 좋아. 아니야, 첫 번째 거하고 끝 번째 거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제일 좋아. 아니야,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다 아니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내게 좋아, 내게 좋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어떠한 현실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3번 했어요. 그리고 나면 그 3번 한 거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야지라는 생각보다 처음에 한 게 거의 좋던데?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마지막이 제일 좋았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야, 앞과 뒤는 조금 상태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좋았어. 뭐 이런 대표값에 대해서 선택할 때 아마 정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뮤를 추정할 수는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X바를 더 강조하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 어떤 방법보다 X바가 불, 효, 일, 충을 잘 견뎠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값이 모평균이 아닌 것은 추정량의 기대값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불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불편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세타 햇의 기대값이 세타냐, 다시 말하면 x2의 기대값이 뮤이냐, 맞네요. 그 다음에 또 요거의 기대값은 2배의 2뮤니까 뮤 맞죠? 여기서 눈치가 딱 세워져요. 안에 있는 숫자만 다 보면 되겠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2분의 3뮤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 4번 보세요. 그러면은 4분의 1에 1, 2, 1. 아, 1이다. 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모두 모평균에 대한 불편 추정량입니다. 불편성이라고도 이야기 하잖아요. 불편 추정량. 뮤가 됩니까?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 뮤가 되는지는 앞에 요 숫자들 딱 보면서 숫자들이 뭐면 돼요? 1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2분의 3이어서 안 돼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편성 어렵지 않죠?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 3개를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바람직한 추정량은 1번 불편성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불편성, 불편성, 불편성 3개나 만족해요. 여기에 만약에 3개를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있으면 답은 무조건 이거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유효성을 설명해야 돼요. 유효성은 x2의 분산은 얼마야? 시그마 제곱이야. 그 다음에 이거의 분산은 얼마야? 4분의 1에 2 시그마 제곱이니까 2분의 1 시그마 제곱이야. 이거의 V는 얼마야? 제곱으로 나오잖아요. 따라서 16에 1, 4, 1이야. 그러면 16에 6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제일 작은 게 8분의 3이네. 얘는 8분의 4고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8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요 분산까지 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러면 안에 있는 값들이 숫자에서 분산이 되면은 결국 제곱이 되니까 제곱의 값으로만 찾으면 되겠군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연습 되시겠죠? 7번입니다.
이제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3 개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다 더한 다음에 3 으로 나눌래요. 저는 2, 5, 3에 나눌래요. 딱 보자마자 얘도 불편 추정량이고 2 분의 5, 10이니까 불편 추정량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일치 추정량, 유효 추정량 등등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불편 추정량이지만 먼저 볼게요. 그랬더니 세타에선 불편 추정량, 편의 추정량 안 되고 그다음에 세타2 불편 추정량, 그다음에 편의 추정량 안 되고 따라서 지금 1번이랑 4번, 3번 중에서 뭐가 있나 봤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다. 그런데 유효 추정량은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여기에 V를 넣고 여기에 V를 넣었을 때 해볼게요. V를 넣으면 9분의 1, 3 시그마 제곱, 3분의 1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0, 100분의 4, 5, 25, 3, 3, 9 시그마 제곱. 충분히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세타 해 2가 더 작을 거예요. 아니 더 클 거예요. 네. 아래로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처럼 불편성을 모두 만족하고 그다음에 분산이 작은 게 분명히 유효 추정량이다. 분명히 7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제일 좋은 건 세타 헷 1이 됩니다. 8번입니다. 모수의 추정에서 추정량의 분포에 대해서 요구되는 성질 중 표본 오차, 표본 오차가 뭐예요? 분산이죠. 그럼 분산의 역할에 필요성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불효일중 유효성이죠. 그래서 앞서 1번 설명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효성은 여러 가지 중에서 얼마나 자료가 흩어져 있느냐, 뭐 이렇게 적게 흩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 내가 구하려는 모수의 입장에서 멀지 않은 쪽에 x 바들이나 뭐 이런 값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집 오차와 표본 오차와 관계가 된다. 9번입니다. 평균 뮤이고 표준편차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100개를 뽑은 x바와 1000개를 뽑은 y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x바, y바의 값 중에 어느 추정량이 더 좋으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개수를 더 많이 뽑은 게 좋다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왜 개수를 많이 뽑은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까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개수, n이죠. n이 필요한 거는 뭐죠? 아마 어떠한 뭐 z 뭐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렇게 n이 필요한 거는 분모에 그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 퍼짐률을 논하기 위해서 그 값이 필요할 거예요. 많으면 n이 크면 전체 값이 작아지니까 적게 퍼지겠죠? 그러면 세타와 굉장히 같은 범위만큼으로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표준 오차가 작아진다. 그러면 y가 더 작아지나요? 그래서 더 좋은 추정량이 되나요? 그리고 이 상황은 유효성인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 오차를 작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유효성의 입장에서 이 자료가 좋군요. 그런데 같은 정보라면 많이 뽑을수록 유효성이 좋네요.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10번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A, B, C가 있는데 여기에 관측값이 2, 3, 4래요 라고 했어도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A, B, C 중 유일한 불편 추정량은 A다? 아니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요거만 4분의 5네요. 따라서 A하고 B 모두 불편 추정량이에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건 A일까요? 이거는 말 하나 마나 A가 제일 뭔가 좋긴 해요. B는 편향이 존재할까요? 편향이 존재한다는 건 이들이 시그마가 안 되나요? 뭐 x 뮤가 안 되나요? 라는 해석이거든요. 근데 뮤가 되잖아요. 틀렸죠. 불편성과 최소 분산성. 최소 분산성이 분산이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선호되는 추정량은 B인가요? 아니요, A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래 이제 잘 읽을 수 있으시죠? 그러면 잘 되고 계시는 겁니다. 11번입니다. 모집단의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량으로서 지녀야 할 성질 중 일치성, 일치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리미트 n을 키울 때 많이 뽑으면 이걸로 읽으시면 돼요. 많이 뽑을수록 더 모수와 일치합니다. 라는 거 어디 있어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추정량이 모수에 가까워집니다. 4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추정량의 평균이 세타가 되는 추정량을 의미합니다. 불편성. 여러 가지 추정량 중 분산, 흩어짐, 유효성, 모든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정보를 모두 사용한 추정량. 이게 충분성이에요. 충분히 사용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값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표본 평균과 중앙값 중에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더 좋죠. 라는 이유는 각각의 값들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해드렸죠. 그런데 요 해석이 사실 충분성이다. 충분성은 요 문장이 더 많이 나와요. 앞서 조건부 분포에서 이거는 저도 특수한 케이스로 보는데 여하튼 충분성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일치 추정량은 4번이다.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1000개의 표본을 취하여 정리한 결과 표본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5로 계산되었다. 모평균에 대한 점추정치는 네,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1000개를 뽑았다라는 거죠. X1, X1000까지 많이도 뽑았다. 그런데 이 값들로부터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100이고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5가 나왔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뮤가 뭐야 라는 거다. 그러면 100이야 하고 추정하는 거 점추정. 그래서 보통은 점추정도 좋은 추정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13번 A대학교 TV 시청 시간을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뭐라고 해요? 아, 저희 학교 학생들은요, 이렇게 TV를 시청하네요. 하고 답을 내는 거죠. 근데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 한 점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구간으로 알려줘 라고 합니다. 이제 구간 추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14번입니다. 어떤 사회 정책에 대한 찬성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크기 n인 임의 표본을 추출해서 물어봤는데 이때 찬성은 0이고 반대는 1로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명을 만약에 물어봤다 그랬을 때 찬성이 30명이고 반대가 70명이다. 그러면은 0.7로 나오겠죠. 왜냐면은 반대가 1이니까 찬성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입력하였을 때 찬성률에 대한 점 추정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n개고요. 그다음에 x고 그다음에 n-x라고 하면 이들의 합이 얘가 0이 x개가 나오고 n-1이 1이 나오는 거니까 n분의 n-x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n-x 개만큼이 우리가 찬성의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처음에 딱 보자마자 2번이야 라고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찬성의 개수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개수가 카운트가 될 거를 생각해서 1-xi를 더해주는 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4번이 답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오오 하면서 n분의 이렇게 2번을 찍었다가 뭐야 찬성이 0이고 반대가 1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반대의 값을 코딩해서 기록하겠네 라고 하고 답을 2번으로 안 찍고 4번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기출문제였으니까요. 15번 어느 지역 고등학교 학생 중 안경을 착용한 학생의 비율을
비율이에요. 을 추정하기 위해서 남학생 600명, 여학생 400명을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였더니 240명과 60명이 안경을 착용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명 중에서 240명, 그 다음에 400명 중에서 60명이 안경을 착용한 거죠. 안경. 그리고 여기는 전체. 질문은 뭐냐면 이 지역의 전체 고등학생 중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비율이에요. 따라서 저는 전체는 모르지만 현재 제 앞에 1000명 중에서 300명이 안경을 꼈다라는 거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추정량은 0.3이 됩니다. 이거는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1000명이고요. 안경을 300명 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16번입니다. 전체 재학생 2만 명, 그중에 남학생이 14,000명, 여학생이 6,000명인 학교에서 새로운 졸업 자격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600명이 뽑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14,000명, 그다음에 6,000명. 이 중에서 제가 600명을 남학생을 뽑았고 여학생은 400명을 뽑았어요. 많이도 뽑았다. 그랬더니 그중에 남학생은 40% 찬성해요, 여학생은 60% 찬성해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40%, 이 중에서 60%가 찬성한다고 나온 거죠.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이 경우 전체 재학생의 찬성률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체 재학생의 찬성률. 그러면 600명 중에 40%가 찬성했으면 14,000명 중에서도 40%가 찬성한다. 그 다음에 400명 중에 60%가 찬성했으면 600명 중에서도 60%가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14,000명 중에 0.4, 그리고 600명 중에 0.6, 이 찬성자가 되는 거고 전체는 2만 명이었어요. 이와 같이 결과를 내야지 주어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46%, 0.46이 나온 거죠. 주어진 문제 세상에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는 경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입니다. 대규모의 동일한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100명, 1000명. 이거 뭔가 비교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모집단의 평균을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표본은 어느 것인가? 앞서 유효성이라는 거 했죠? 같은 해석이에요. 이때 우리는 1000명의 경우에 유효성, 즉 표준 오차가 어떻다? 100보다 작아서 좋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1000명을 뽑으면 루트 안에 루트 1000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루트 100. 그런데 그 결과가 전체가 작아지니까 100보다 작아서 좋다.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지의 모수에 대한 불편 추정량 중 표준 오차가 더 작은 추정량이 정확하다라는 유효성에 입각해서 우리는 1000개를 뽑을 때 표준 오차가 더 작아져서 모평균을 더 정확히 추정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18번입니다. 18번은 이항분포 안에서 P의 불편 추정량인 n분의 x의 분산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n분의 x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n제곱분의 1에 vx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vx가 필요하죠. 그럼 이게 vx를 얻을 정보죠. p1-p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n제곱분의 1에 n p1-p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게 원래 우리 p 햇의 뭐였죠? 네, 분포에서 분산 역할을 했었죠. 역시 똑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고 또 문제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추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모집단에서 내가 궁금한 세타가 있는데 표본을 뽑아서 x1, xn 뽑아서 x바 또는 뭐 그러한 세타 헷을 계산해서 이런 세타 헷으로부터 뮤를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예측. 그러니까 검정력과는 관계가 뭐야 한번 읽어봅시다. 실내 구간은 넓을수록 바람직하다. 실내 구간? 아, 맞아요. 이렇게 세타 헷을 통해서 너와 세타는 세타 헷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점 추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점 추정으로는 뭐 위험하죠. 그래서 뭔가 내가 계산한 세타 헷을 바탕으로 이 사이 어딘가에 뭔가 세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그래요. 실내 구간을 구하라. 그런데 실내 구간이 넓을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면 키를 구해주세요. 키에 대한 실내 구간이 얼마예요? 그러면 0부터요 3m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좋은 거란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하려는 실내 구간은 정확도라는 게 필요해요. 정확도. 그러니까 최소로 뭔가 정확하게 이쯤 될 거예요 라는 게 필요하니까 2번 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 3번 표본의 수는 통계적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본 조사 시의 문제다. 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평균 계산할 때 Z값에다가 루트 n분의 이런 거 왜 썼겠어요? 그쵸? 전체의 값이 작을수록 아무래도 정확하게 모수를 추정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하나의 대안으로 n을 늘리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설명이 4번이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본의 수가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평균은 그래 맞아 루트 n분의니까 그 다음에 비율도 루트 n분의 루트 p1-p니까 알겠는데 나머지도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 다 그래요. 그 식들이 그렇게 좀 엮어져요. 대표적으로는 모평균에 대한 추정과 모비율에 대한 추정은 당연한데 나머지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알고 계시고요. 추정은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모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을 때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걸 점추정, 그리고 구간으로 추정하는 걸 구간 추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간 추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뭐 95%라는 구간, 실내 구간에 대한 조건, 실내 개수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내 수준이 필요한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간을 추정하는 걸 우리는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20번입니다. 모평균 뮤에 대한 구간 추정에서 95% 신뢰 수준을 갖는 신뢰 구간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됐대요. 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제가 모집단에서 옮겨서 뭔가를 계산을 했더니 10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요 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간을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구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신뢰 수준 95%라는 해석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x바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신뢰 구간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역으로 얘기하면 뮤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뮤가 이쯤에서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역으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죠.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저기 뮤의 입장에서는 너 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뭐니? 뭐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해석을 95% 신뢰 수준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100번 신뢰 구간을 반복해서 구했는데 95번은 내가 들어있고 모평균이 들어있고 5번은 없는 거야. 이렇게요. 참고로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알아들을 만한데도 조금 더 뭔가 왜 나는 설득이 안 되지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득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원래는 모평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 그리고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95%를 제가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뭐 뮤에서 이렇게 놨다. 그러면 역으로 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 그러니까 뮤의 입장에서 제가 구한 값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맞죠? 그럴 때 뮤가 내 범위 안에 네가 있구나. 나는 너가 내 구간의 안에서 신뢰 구간으로 또는 신뢰할 만한 값으로 받아줄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뮤의 입장에서. 그러면 뮤의 입장에서 X반은 최대 어디까지? 뭐 여기 Z 2분의 알파에 뭐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더한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1.96에 뭐 이렇게 이와 같이 이 값들의 그 시그마가 갖고 나랑 동질적이야 라는 게 100개 중에 95개까지가 꽉 차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5개는 벗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X바가 여기야 라고 계산해요. 그러면 X바 입장에서 신뢰 구간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뮤가 없죠. 왜냐면 뮤의 입장에서 이만큼의 범위가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내 X반은 결국은 195%를 벗어난 범위 내에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말을 많이 해드렸는데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러한 신뢰 구간은 당신이 뮤를 포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계일 뿐, 한계일 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꼭 놓치면 안 되는 거. 지금의 이러한 동일한 추정 방법으로 반복하면 95회 실제 모수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는 뮤를 기준으로 95% 안에 9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누군가가 모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야. 내가 주장한 걸 95% 믿어. 위로 올라가서 구간 추정에서 이러한 확률이야. 95% 같을 거야. 이런 해석들은 다 틀려요. 특히 신뢰 구간이라고 해서 95% 믿어, 믿지 마. 그럼 5%는 뭐야? 안 믿어? 이런 해석인데 절대 불가능한 해석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면 안 돼, 노노노 하시면 됩니다. 21번입니다. 이제부터 직접 추정을 하는 거죠. 그중에서 어느 도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율 P를 조사하기 위해서 1200명을 임의로 뽑았더니 96명이 청소년 96명 흡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P의 추정값 P 햇은 얼마냐? 그러면은 1200분의 9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값은 0.08, 0.08 정도가 흡연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때 95% 오차 한계는 뭐야? 이제 이 오차 한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P햇을 이용해서 점 추정 외에 구간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가 오차 한계예요. 그리고 정규 분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Z값 0.025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1-p 햇. 지금 제가 쓴 범위가 오차 한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거니까 계산은 패스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구나 하고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015. 지금 1.96 다 우리가 많이 보는 내용이니까 따로 제가 뭐라고 더 추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해석으로 지금 비율과 같은 문제는 모두 이 오른쪽 S2 P 햇을 구할 때 n분의 루트 P 햇 일반의 P 햇을 이용하고 그리고 오차 한계 추정 오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설명을 하되 지금 이 문제는 좀 결이 다른 문제예요.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누군가 400명이 너무 작아. 그래서 여기서 1600명으로 바꿔야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600명으로 바꿨을 때 추종 오차는 얼마나 감소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400명을 대상으로 제가 피햇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Z값이라고 그냥 넣고 루트 400분의 뭐 피햇 어쩌고 저쩌고 되겠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1600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 1600이 들어간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에 400 곱하기 4 곱하기 400이니까 결국은 2분의 1에 z 똑같은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이 보이죠? 그러면 그림상 바로 여기에 2분의 1만큼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추정 오차가 전체의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 값을 직접 여러분들이 다 넣어서 풀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래 보니까 지금 어디에도 비율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뭔가 피햇이 있어야 되는데 피햇이 없잖아요. 요럴 때 쓰는 게 뭐다? 2분의 1이에요. 정보상 피햇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을 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푸시고 이쪽에는 95%니까 1.96. 그러면 전체적으로 값이 아래로 내려올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처럼 얘가 220이다 40이다 안 해도 돼요. 처음에는 0.049였는데 결국은 반이 됐어요 라는 거죠. 0.0245. 그러니까 그들의 차이는 얼마예요? 결국은 0.0245, 2.45%예요 라고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지금처럼 분모에 들어가는 이 개수 크기가 지금 바로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제곱으로 확인이 돼요. 즉 여러분들은 이 값을 딱 보는 순간 다시 저 이거 보고 있습니다. 400, 1600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루트 400, 루트 1600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4배의 400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오면 2배의 루트 400이 되는구나. 원래의 값에서 2분의 1배가 되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범위를 더 늘리고 싶어. 그러면 제곱의 입장에서 늘리게 되는 거예요. 줄이고 싶어. 그러면 제곱의 입장에서 또 값을 넣어서 줄이게 되는 거고요. 여하튼 제곱의 모습이 개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깊이 새겨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제품의 수명에 대한 표준편차 50. 그러면 이 정보에서 수명에 대한 표준편차가 50이라고 한다에서는 이미 시그마가 50이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100개를 뽑았고 X 바로 280을 얻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은 나는 280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Z의 알파 2분의 파이의 루트 100분의 50이 되는 거죠. 1.96이죠. 지금 95%라고 했으니까 1.5%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두고 범위를 계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문제 풀이 할게요. 1번입니다. 표본 평균 x바가 모평균 뮤로부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9.8 이내에 있을 확률은 0.95예요. 사실 1.96 자체가 95%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바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만약에 제가 이렇게 뮤에서 9.8 빼기 9.8 더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뮤가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럼요. 3번 100개의 신제품에 대한 표본 평균 X바를 구하는 작업을 무한히 반복해서 구해지는 구간들 가운데 95%는 모평균 뮤를 포함할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이 정보죠. 모평균 뮤가 95% 신뢰 구간에 포함된 확률이
0.95다? 뮤가 이 안에 있어요 95% 있고 없어요 5% 있고 이런 해석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아주 정의를 잘 표현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1, 2, 3번에 대해서 여러 번 읽어봐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즉 100개의 신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히 반복해서 구간을 구하면 구간 중에 95개는 95%는 모평균 뮤를 포함할 것으로 추정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안에 95% 믿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뮤가 있을 가능성이 95%다라는 말은 없을 가능성도 5%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X반은 이 안에 있을 거거나 없거나지 95%는 있을 거고 5%는 없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 좀 장난 같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엔 24번입니다. 정규분포 뮤가 있고요. 뮤가 2.25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그러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준 거죠. 이미 시그마는 2.25야. 아주 좋네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 100으로 표본의 크기도 큰데요. 그 안에서 X바를 12.45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네, 답은 2번입니다. 통계조사 시 한 가구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64가구를 임의로 추출했고 이번에는 X바가 30, S가 5다. 근데 65가 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아래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값을 준 거예요. 95%니까 1.96을 이용해서 크다 작다 해서 마무리해서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하실 때 아무래도 계산기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만 계산을 하시고 거기에 1점 이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더하는 쪽만 답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6번 역시 70마리 이용하고 그 다음에 X바 S니까 99% 신뢰 구간이니까 2.58을 이용해야 되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7번 100번의 전화 요청을 했고요.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95% 양측 신뢰 구간 그럼 1.96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되겠죠? 28번 한번 해봅시다. 대표본에서 변동계수 C를 이용하여 모평균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요. 이때 좀 C 변동계수가 뭐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우선 변동계수 변이계수 CV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내가 갖고 있는 X바에 더하고 빼고 1.96에 루트 n분의 s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s 값 자리에 cv 값의 결과를 쓰라란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곱한 거를 이 자리에 쓰니까 cv에 cb 근데 c라고 돼 있죠. c에 x 바를 이제 곱한 걸 자리에 쓸 거라는 겁니다. 현재는 y 바라고 돼 있네요. 따라서 저도 y 바로 바꿀게요. 그러면 y바 그다음에 y바 여기도 y바 이렇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요 y바에다가 이만큼 1.96에 루트 n분의 c의 y바를 넣을 거니까 우리 y바로 묶을 수 있을까요? 맞네요. y바로 묶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교수님 이거 외워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지금처럼 계산하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변이계수가 표준 편차를 평균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변이계수 곱하기 평균이다. 이것만 그냥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넣어서 식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평균 3명이 변동계수 0.42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제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빼시되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평균 3명을
종사자로 갖고 변동계수가 0.4다라고 했으니까 S 3명은 0.4, 따라서 S는 1.2, 이렇게 S를 계산해 놓은 거고요. 지금 문제상 답을 보니까 한 명을 뽑았을 때 여기가 빠진 것 같아요. 한 명에 대해 뮤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와서 한 명이고 1점이고 그다음에 95%, 그래서 1.96을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계산은 1번이 되는데요. 지금 정보가 조금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보만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CB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S를 역으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30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 단어부터 10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한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어. 그럴 때 모평균의 추정치와 추정량의 표준 오차 좀 구해줄래? 그래요. 제가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요.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74.76과 165.24. 그러면 우리 이 값 구할 수 있지 않나요? 평균이잖아요. 둘의 가장 가운데 값. 그래서 120.00이 바로 나오죠.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95% 신뢰 구간인데 현재 10개고요. 아래 t밖에 없어요. 그러면 t 분포에서 맞아. 개수가 작으니까. 그런데 사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이건 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t값을 직접 넣어서 2.262 곱하기 루트 n분의 s, 이렇게 논할 수가 있는데, s든 시그마든 잘 모르겠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정량의 표준 오차예요. 추정량의 표준 오차는 이거죠. 저 지금 방금 표시했는데 다시 보라색으로, 이게 바로 추정량의 표준 오차죠. 따라서 이만큼의 값을 역으로 찾아줘 라는 문제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들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차이를 계산하니까 42.24예요. 45.24. 따라서 45.24니 이거 직접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랬더니 탁 나눠 떨어지면서 20이 돼요. 20. 와, 이런 문제가 더 좋은 문제예요. 따라서 3번 120이 표본 평균이고 그다음에 표준 오차는 20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번 잘 푸셨고요. 31번 시계에 넣는 배터리 16개 수명을 측정한 결과 평균이 2년, 표준 편차가 1년이었다. 90% 신뢰 구간. 16개니까 정보가 t값이 주어져서 참 요런 거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야 라고 하니까 정보량 계산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32번입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에 의해서 구해지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t 분포를 이용해도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때 표본의 크기가 5인 경우, 표본의 크기가 5라는 거는 정보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모집단에 대해서 시그마가 있으면 n이 5일 때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놓고 계산할래요. 그런데 시그마가 없을 때, 그러면 n이 5일 때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s로 놓고 계산할래요. 이런 거죠.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5이고 이때 이 s는 0.94 시그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 S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S 자리에 넣을 게 없지만 그들의 평균이 있으니까 평균을 이 자리에 넣어도 된다라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0.94 시그마를 넣어 놓고 이제 질문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까지 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된다면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저는 이제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예요.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에 비해
95% 실내 구간의 크기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모두 계산 한번 해 봐라라는 해석처럼 읽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계산을 할 때 이제 역으로 나는 x 바를 그래서 요렇게 계산할 거야. 나는 x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런데 그 실내 구간의 크기가 좀 달라? 이런 질문이에요. 다르죠. 이쪽은 시그마가 있으니까 Z값을 이용할 거예요. 즉 1.96을 이용할 거예요. Z값은 아래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선택할 기회가 없이 그냥 바로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넣을 거야. 현재 시그마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쪽은요. 2.78 곱하기 루트 n분의 s를 넣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s는 0.94 시그마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에 0.94 시그마를 넣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루트는 5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를 넣어보자. 네, 범위상 넣어보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딱 봤는데 빼? 시그마가 없는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나 증가했어? 이 질문상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또 쓸 데를 제가 좀 찾느냐고.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되니까 2.78 루트 5분의 0.94 시그마에서 1.96 루트 5분의 시그마를 빼? 그리고 우리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분산을 서로 계산할 때는 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지라는 걸로요. 그리고 질문 자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에 비해 그랬어요.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에 비해. 그러니까 기준이 모르는 경우라는 거예요. 22.78 곱하기 루트 5분의 0.94 시그마. 모르는 경우고 아는 경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대응해 줄 거라는 거예요. 위아래 루트 5, 루트 5 없고 이거 빼니까 결국은 2.78 곱하기 0.94분의 1.96을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문제의 깊이도 어렵지만 그 마무리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갈게요. 실내 구간은 두 가지의 값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시그마를 알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게. 근데 또 하나는 시그마를 몰라. 그럼 S를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또 N이 작아. 따라서 T를 이용할게. 여기까지. 그런데 차이가 얼마야라고 했고 증가했니라고 했으니까 빼고 싶은데 시그마가 없어. 여기에도 나누기가 돼 있죠. 나눌 때 기준이 뭔가를 좀 한번 봐주실까요? 아, 잠시요. 제가 위에 문제를 다시 봤더니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아는 경우에 비해. 그럼 아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아는 경우가 기준이 되어서 그거에 비해서 모르는 게 어떻게 돼? 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거랑 반대로 아는 경우가 밑에고 모르는 경우가 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나눠지고 나눠지고 그럼 결국은 이 값만 계산하면 되느니라 라는 거죠. 그 결과 1.33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3%, 1.3333 이렇게 나와서 1과 비교해 보면 0.3333만큼이 더 늘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 33% 증가했구나. 33% 증가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T분포로 구한 값들이 더 범위가 넓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32번까지 푸시면서 와, 내용이 상당히 깊구나. 단순히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까지는 그냥 풀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33번부터는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입니다. 비율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쭉 비율과 관련해서 존재하고요. 비율은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잖아요. 그러니 표준 정규분포 입장에서 1.96을 쓸지
그다음에 내용을 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번 500명 중에 400명 취업을 했대요. 그러면 취업률이 0.8이죠. 그리고 95% 1.96에 루트 500분의 이제 0.8 곱하기 0.2.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36번 대학생 흡연율 40%라고 한다. 표본으로 조사된 400명의 학생 중 204명이 흡연한다고 대답했다. 표본 비율의 분포에서 관측된 표본 비율보다 작을 확률은, 이 문제는 저랑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미 비율이 40%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600명 중에서 이렇게 되니까 p-햇이 0.34다. 표본 비율의 분포에서, 그러면 p-햇의 분포에서, 그럼 p-햇의 분포는 뭐죠? p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당신이 관측한 표본 비율 p-햇은 0.34가 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모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는 게 있어서 너가 0이 되고 얘가 어떠한 값인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0.4에서 0.34를 뺀 다음에 루트 전체 600분의 제가 갖고 있는 0.4 곱하기 0.6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여기에 들어있기보다는 2장에 들어있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2장으로 옮겨야 될 듯 합니다. 그래도 피해에 대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가져왔는데요. 결국 아래로 내려가서 그 값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야? 라는 거고요. 아래 조건에 3보다 작는 전체가 0.9987인데 우리는 반대로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니까 1에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0.00311번, 36번은 2장으로 옮기는 걸 제가 다시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부터는 두 집단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두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은 하고 물어보면 모평균 뮤 A 빼기 뮤 B도 그들 사이에 분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1번 소표본인 경우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의 가정이 필요하다. 분포가 작으면 아무래도 가정이 있을 때 조금 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소표본인 경우 모분산에 대한 등분산의 가정도 요구된다. 등분산이 있으면 SP의 제곱을 계산해서 계산하기가 좋겠죠. 만약에 대표본이다. 그러면 정규성 가정이 없이 T분포를 사용한다? 아니요. Z분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하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37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대표본이다. 표본이 커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없어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 극한 정리라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이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소표본이면 T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3번 한번 읽어봐라 라는 차원에서 드린 거고요. 4번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최근에는 지금 우리가 2차임에도 불구하고 1급 문제, 2급임에도 불구하고 1급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몇 가지 더 간간히 해봤습니다. 경영학과랑 컴퓨터 정보학과에서 15점 만점인 중간고사 결과 아래와 같이 있는데 평균 차이를 계산해줘 그랬으면 우선은 표본 평균의 차이를 가지고 진행을 하죠. 그랬더니 모두 0. 마이너스 0.15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 그러면 1.96, 1.96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갈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맞아요. 각각에 대해서 둘을 합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 36분의 30, 49분의 이게 들어가면 되죠. 아래는 35, 48. 응? 네, 이렇게 해서 두 집단의 평균 차에 대한 어떤 감각 깨워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도 같은 설명이 들어있죠. 다음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제품 A, B를 비교하면서 이들의 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뮤 A와 뮤 B가 어느 범위에 들어있나요? 라고 구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X바 A, X바 B? 뭐지?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우리는 3번과 4번처럼 뮤A 빼기 뮤B로 쓰고요. 현재 차이가 300이라서 30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이라서 95% 1.96이 들어갔는데 5하고 7 중에 어떤 거지? 라는 거죠. 아래 50분의 450, 100분의 1600. 그래서 그 값만 잘 계산하면 이제 1.96을 곱해서 그랬더니 여기가 5가 나왔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죠? 100분의 2를 곱해서 900 더하기 100분의 1600 이렇게 해서 100분의 2500 이렇게 하면은 10분의 25 해서 5, 25니까 10분의 50이죠. 10분의 50 해서 5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집단에 대한 비율입니다. 흡연자 200명과 비흡연자 400명 흡연 장소에 대해서 이 장소를 어떻게 할까요? 흡연 금지를 할까요? 라는 내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 200명, 600명이죠. 600명 중에서 44%, 그 다음에 200명 중에서 8%가 뭐 금지에 대한 비율을 줬어요. 이때 사람들의 비율 간의 차이를 했으니까 비율 간의 차이라는 건 비흡연자, 피흡연자를 차이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산한 걸 보니까 피해 비흡연자, 피해 흡연자 그래서 0.44에서 0.08을 뺀 거 0.36이 보이죠. 그리고요. 이제 비율에 대한 내용에서는 각각의 요 내용이 둘을 더해 주면 되죠. 그 포인트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들이 계속 비슷한데 상황만 다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1분의 이번에는 600분의 그 다음에 0.44, 0.56, 200분의 0.08, 0.92 아마 이러한 분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그냥 계산기 쓰시니까 천천히 계산하시고 계산기 쓰실 때 꼭 괄호 잘 쓰세요. 저도 잘 놓쳐가지고 이상한 답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0.05 답으로는 2번이 됩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비율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41번처럼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죠? 분산은 카이제곱 분포를 쓰고 n-1의 s제곱에 시그마 제곱이 카이제곱 알파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카이제곱 1-2분의 알파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당연히 자유도는 있어야 되고요. 현재 20명이니까 자유도는 19가 돼서 바로 밑에 조건 두 개가 있어요. 우선 0.025일 때는 32.85 그래서 이 값이 32.85가 되고요. 반대는 이 값은 8.91이 된다.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모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이야. 네, 계산해서 여기 모분산 제곱 좀 넣어 주실래요? 그러면 모분산을 겨냥해서 이제 정보를 조금 수정을 해 줘야 되겠죠? 이제 수정을 할 때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바꿔야 되니까 서로 분모와 분자를 바꿔야 돼서 32.85분의 8.91분의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그마 제곱 외에 n-1의 s제곱, n-1의 s제곱이 필요하죠? 제가 지금 뭐 했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답을 봐도 2번하고 4번에 32.85 이렇게 분모에 있어요. 그리고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그리고 자유도가 n-19, 19. 답은 2번이다. 사실 분산까지 오롯이 다 이해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분산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41번 풀이처럼 하시면 정답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그 형태까지라도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죠. 요거 좀 한번 수정해 주실래요? 1-2분의 알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괄호가 안쪽으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여하튼 결과는 분모의 카이제곱의 값이 서로 크로스 되고요. 19가 들어있는지만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 위에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외우기가 쉬운데요. 그쵸? 이번에는 어느 은행의 관리자는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양측 구간 추정하려고 해서 목표준 편차가 5.2로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추정의 허용 오차가 6개월을 넘지 않게 추정하고 싶다고 하면서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했습니다. 42번부터 저희 추정의 끝인 52번 문제까지는 표본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디 한번 열심히 띄워 볼게요. 표본의 크기를 우리는 n이라고 하고 그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보는 시그마가 5.2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허용 오차라는 거는 이 범위를 허용 오차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범위가 얼마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2분의 1년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아니군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궁금한 거군요. 그러면 뮤가 궁금한 거고 x바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x바에서 요만큼의 범위는 얼마죠? 90% 신뢰 구간이니까 1.645 루트 n분의 시그마 5.2가 2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해석이 됐네요. 따라서 1.645 곱하기 5.2 곱하기 2가 루트 n 양변을 제곱해서 그 값을 한 번에 계산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24.01 정도가 나오니까 25 이상 되면 돼요. 최소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잠시요. 제가 계산한 걸 다시 잘못 봤습니다. 이쪽이 292.7쯤 되니까 이것보다 큰 293 이상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지금처럼 크기를 구할 때는 허용 오차를 줍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서는 허용 오차라는 단어 대신에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추정 오차가 10만 원이야. 이렇게도 됐고요. 또 44번에서는 신뢰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다 같은 해석이에요. 따라서 결과만 보면은 우리는 얘를 유도해 주시는 거를 전 권장합니다. 앞서 42번 풀듯이 역시 비율에 대한 내용이 44번인데요. 비율도 동일하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 좀 스키마를 위해서 여기가 0.05 이렇게 작았으면 좋겠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비교하게끔만 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비교해요? 이쪽은 Z값이 1.96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P가 없어요. 그러면은 2분의 1로 대표성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 값이 0.05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식을 세우기만 하면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즉 1.96, 그 다음 2분의 1, 그리고 이쪽에 0.05분의 1, 그리고 루트 n. 괜찮으시죠? 뭐 여하튼 이 논의까지 오고 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1.96을 2나 0.0으로 나누어서 다시 제곱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계산했더니 384.16이 나오는데 지금 최소 몇 명 정도를 표집하면 됩니까? 라고 해서 300, 400, 500, 1000? 400인가 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45번. 모비율의 추정에서 표본 크기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비율에 대해서도 추정을 했잖아요. P 햇이 있고 이만큼을 논의하기 위해서 Z에 루트 n분의 P
1-p hat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주장된 바 피햇이 없어. 그러면 루트 n분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아이디어가 3번이죠. 모비율 P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2분의 1로 가정하고 구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오차 한계. 오차 한계가 뭐예요? 이 범위가 오차 한계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크기 이상, 일정 크기 이상이 되도록 표본의 수를 정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오차 한계를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하입니다. 교수님, 이상은 표본의 수를 정하지 않나요? 표본의 수를 이상 안 정해요. 무조건 이하로. 그래야 더 정교하게 정하게 되기 때문에. 표본의 수는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신뢰 수준이라는 건 요 Z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5%래, 그러니까 0.05니 그런 거죠. 95%니, 99%니 그러면은 Z값들이 달라지겠죠. 오차 한계를 크게 정할수록 표본의 수는 줄어든다. 아무래도 분모가 커지면은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니까 오차 한계를 크게 하고 싶으면 표본의 수를 줄이면 되겠죠.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이와 같이 45번도 한번 봤고요. 46번 모비율을 추정할 때 오차가 0.1을 넘지 않을 확률이 최소한 95%가 되도록 그러면은 역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24.01 그래서 25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7번은 전년도 선호도를 미리 줬어요. 그럼 이거를 피해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해수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차 한계가 4% 이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0.04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식을 세우면 되죠. 아래로 내려가서 0.04보다 작아요 라고 식을 세우고 위치 정해서 계산하시면 577이 답이 됩니다. 48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차 한계를 0.02 미만이 되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 없이 식만을 보고 있고요. 이 안에는 비율이 없어요. 피햇이 안 보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피햇이 없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로 우선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다 2분의 1에 대한 내용이 여기가 나온 거예요. 2분의 1. 왜냐면은 루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곱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4분의 1이다.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제곱하니까 1번이 되겠죠? 4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49번 역시 같은 내용이죠. 48% 지지율이었어. 이번에는 48%를 줬으니까 45%를 줬으니까 0.45 곱하기 0.0, 0.55 그 다음에 n 그래서 아래쪽에 이 식 그대로 한 번만 유도해주고 좌우 대칭으로 뭐 계산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4분의 1로 줄이고 싶대요. 그러면 사실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좌우 대칭이지만 4분의 1로 줄이면 이렇게 동시에 같이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은 한쪽만 보면은 사실 돼요. 그래서 4분의 1로 줄었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표본을 몇 배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뭐 시그마다 그런데 4분의 1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해석이 되는 거니까 16배 16n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16배를 하는 게 되더라라는 거 그림상에서도 이해가 되시고 또 값에서도 한번 엮어 보세요. 51번 모평의 시그마가 있는 모집단에서 표본 10개를 뽑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10개 안에서가 아니라 그때 표준 오차를 2분의 1로 줄이고 싶어요. 따라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준 오차가 있는데 반으로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다. 상관없이 근데 2분의 1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싶어. 그러면 루트 4n분의 시그마니까 결국 n이 4n이 됐죠? 그러면 내가 10개여서 40개가 되어야 돼 라는 해석이잖아요. 40개, 그 차는 30개다. 그래서 몇 개를 더 추출해야 됩니까? 30개를 더 추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고가 문제 52번까지입니다. 표본 크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상호 관련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준이고 하나는 구간이래요. 그럴 때 제가 표본을 100 개에서 400 개로 4배 증가시키면 수준이 95% 99%일 때 어떻게 되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수준을 99%로 하고 95%로 한다는 거는 제가 이 범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잡겠어요라는 거예요. 99%가 좀 더 크지요. 왜냐면은 1.96이면 이쪽은 2.58 이렇게 곱해지니까. 그런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면 이거는 평균에 대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하면 내가 처음에 100 개에서 400 개로 증가했던 이야기는 이 자리에 400 개가 되는 4배가 되는 4n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전체 값은 2분의 1로 또 전체 값은 2분의 1로 바뀌겠지요. 그래서 어느 실내 수준을 가지고 오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전체의 길이는 2분의 1로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정도 좁혀집니까? 모두 50% 좁혀집니다. 라고 답을 써 주셔야 돼요. 아래도 읽어보니까 결국 표본의 크기의 영향은 동일하게 비율로 반영되기 때문에 4배로 늘면은 실내 구간은 50%로 줄고 어떠한 실내 수준이든 같은 비율로 준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 구간과 관련된 문제, 추정과 관련된 문제 52번까지 풀이하였습니다.